안녕하세요. 소셜 로봇을 통한 독거노인의 외로움 감소, AI 기술로 구현하는 진정한 돌봄 복지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서서문학과 박채연입니다. 저희는 현재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주변에 혼자 사시는 고령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따라서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책 및 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가장 위쪽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는 노인 인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9.3%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독거노인의 수가 5년 동안 무려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를 통해 고독과 외로움으로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15% 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양 인구에 비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주로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말벗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외롭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향적 소통만을 제공하는 TV와 달리 소셜 로봇은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증명합니다. 소셜 로봇의 예시로는 2018년에 처음 출시된 국내의 대표적인 돌봄 소셜 로봇인 효도리가 있습니다. 7살 손주 캐릭터로 만들어진 효도리는 친숙한 외관과 생성형 AI인 챗 GPT 기반의 대화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어르신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감성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소셜 로봇은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애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셜 로봇의 보급이 확대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민서입니다. 저는 오늘 거부 민감성이 대학생의 연애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과 자기 침묵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 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거부 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 성향은 연애관계에서 만족도를 낮추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활용한 데이터는 전남대학교 심리학 교양 수업 수강생 3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거부 민감성을 독립변수로 연애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었으며 부적응적 정서 조절과 자기 침묵이 매개 변수로 설정되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촉도는 거부 민감성, 자기 침묵, 그리고 연애 만족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도구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들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담은 그래프들을 모두 합쳐 여러 변수들이 1대1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거부 민감성은 연애관계의 만족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부적응적 정서 조절과 자기 침묵을 통해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본 연구는 기존 논문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대학생의 연애관계 만족도와 거부 민감성 간의 상호작용을 재구성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서 조절 전략과 자기 침묵이 거부 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새로이 조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건강한 정서 조절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적 개입 방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학과 전미진입니다. 저는 연령대별 대중은 사이버레카 콘텐츠에 얼마나 취약할까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령대별 사이버레카 콘텐츠 노출 취약도와 대응 취약도를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해 취약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뉴스 생산의 주체가 개인까지 확장되며 사이버레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이버레카 콘텐츠의 연령대별 노출 및 대응 취약성을 분석해 사이버레카 문제에 대해 세대별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1차 자료를 활용해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 중 사이버레카 콘텐츠의 주요 생산 및 확산 경로를 통한 뉴스 이용률과 사이버레카 콘텐츠 이용 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 뉴스 이용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률과 사이버레카 콘텐츠 소비 경험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연령대에 따른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을 시각화해 비교한 결과 해당 경로 뉴스 이용률이 높은 20대와 30대가 노출 취약도가 높다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SNS 및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공유된 뉴스 및 시사 정보에 대한 신뢰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1인 크리에이터가 생산한 뉴스 및 시사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대응 취약도를 분석했습니다. 기존 데이터 오점 촉도를 퍼센테이지로 변환해 비교해 활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20대와 30대가 콘텐츠 대응 취약성 또한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20대와 30대가 사이버레카 콘텐츠에 취약한 그룹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레카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보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요. 엠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사건 사회학과 오여진이라고 합니다. 엠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주를 확대하는 사건으로의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범국민적 인식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렇다면 이 두 양상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람들은 뉴스 프레임을 통해서 현실에 접근 및 재정의하는데, 이는 대중에게 현실 혹은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데이터는 비카인즈에서 구글 트렌드의 엠번방과 딥페이크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큰 사이클이었던 한 주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연구 질문은 엠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관련 기사들이 토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두 토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해서 LDA 토픽 모델링 및 각 사건별 토픽 해석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연구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왼쪽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보도 관련 토픽 모델링이고, 오른쪽은 엠번방 사건이며, 베타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10개까지만 키워드를 정리해서 포스터에는 나타내었습니다. 결론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 토픽의 구성비 차이에서 사회적 충격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엠번방 사건 때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그 당시보다 사회적 충격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엠번방 사건 보도는 성범죄 처벌 강화, 성착취물 제작 소지 유포에 관한 법률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보도는 이보다는 AI 기술 규제, 합성 영상 제작 및 유포 방지 기술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관련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 크기도 달랐는데요. 엠번방 사건은 20만 명이 관련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정보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신상 공개 촉구 여론이 한 토픽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범죄 특성상 어느 학교의 텔레그램 방이 있었는지가 주요 화두였으며, 이는 주요 가해자가 학생인 점, 그리고 이 사건이 페미니즘 관련 사회 갈등 소재가 된 것이 그 영향으로 보였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엠번방 사건에서는 정치적 논쟁으로 확장되고 가해자를 향한 공분 처벌 논의, 신상공개 촉구 여론이 토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요. 이는 이 사건이 잘못된 것이라는 범국민적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이해가는 논의가 없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학과 김채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트럼프 당선 이후 SNS상에서의 혐오 표현 급증 현상 분석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미 대선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연구 대상 SNS로는 레딧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API 서비스가 무료여서 접근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기간은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연구 방법은 레딧 API를 이용하여 게시글의 제목, 내용, 댓글 등을 분석했으며, 혐오 표현을 탐지하기 위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혐오 감정을 담은 단어들, 두 번째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변화율 0의 그래프, 즉 트럼프 당선 이후 혐오 표현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치 서브레딧에 게시된 글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단어 중 화이트, 하우스, 컴백 등 정치적인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중 M뉴스라는 뉴스사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레딧이 소셜 뉴스 집계 사이트로서 뉴스 제목과 뉴스사 이름이 포함된 링크가 주로 게시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즉, M뉴스라는 단어의 빈도는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뉴스 기사 링크들이 많이 게시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혐오 표현의 변화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레딧의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스 아카이빙 사이트로서의 특성 때문에 레딧에서 나타난 결과는 모든 SNS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향후 다른 SNS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 이사학번 이동규입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분석을 통한 대중독서 트렌드 파악입니다. 연구 배경은 시기별 대중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통시적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가 연별 종합 베스트셀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교보문고 연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20권을 조사하였고 총 220권의 책의 연도별 순위와 베스트셀러 선정 연도, 책의 분야, 작가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시각화 자료의 시각화 방법은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각화 자료는 연도별 베스트셀러 선정 도서의 분야별 비율이며 두 번째 자료는 연도별 베스트셀러 선정 도서의 분야별 평균 순위입니다. 세 번째 자료는 연도별 베스트셀러 선정 도서의 분야별 순위 표준 편차입니다. 네 번째 시각화 자료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베스트셀러 선정 도서의 작가와 선정 도서의 분야를 나타낸 시각화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 시각화 자료는 각 작가의 책이 어느 연도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는지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를 종합을 통해 소설과 인문 분야 서적, 시, 에세이 분야의 서적이 연도와 관계없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에세이의 경우 특이적으로 2020년부터 점차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대중전서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합니다. 두 번째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치 사회 분야의 도서 순위가 그 이전에 비해 특이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표준 편차가 0임을 확인해 볼 때 이것이 특정한 추세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자료와 다섯 번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총 220권의 자료 중 127개의 서적이 2회 이상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작가 37명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베스트셀러 선정 작품 중 57%가 2회 이상 베스트셀러 등재가 된 적이 있는 작가의 것임을 확인해 볼 때 기 베스트셀러 선정 작가인지 또한 독자의 선택의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별 스크린 점유와 관객수로 본 영화 흥행 예측 성과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할 한국사학과 이사학번 김아리입니다. 영화관 기업들은 영화의 흥행 정도를 예측하고 스크린을 배정합니다. 따라서 스크린 점유도는 영화관 기업의 영화 흥행 예측의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국내 영화 강세는 영화관 기업들의 스크린 배당과 관련이 있었는지, 영화관들은 국내 영화 강세를 예측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스크린 수를 많이 배정받을수록 관객수 역시 많아졌으나 배정받은 스크린 수에 비해 관객수의 비율이 훨씬 큰 경우가 있어 이를 더 깊이 분석하였습니다. 올해 흥행한 영화 68편의 관객수를 배정받은 스크린 관객수로 나누면 한 스크린당 관객수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한 번 상영될 때마다 평균 몇 명이 관람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당 관객수를 히트맵으로 나타낸 결과 주로 스크린수 1250개, 관객수 5명 내외를 보였습니다. 관객수가 10명 이상이면 흥행에 성공했으나 예측에 실패, 관객수가 4명 이상 9명 이하면 예측 성공, 3명 이하면 흥행 실패의 예측 실패로 나누었습니다. 대흥행 상위 4개 영화인 범죄도시 4, 베테랑2, 인사이드 아웃2, 파멸을 제외하고 흥행에 성공했으나 예측에 실패한 영화들은 파일럿, 원카, 에일리언 로뮬러스, 탈주, 하이제킹, 핸섬 가이즈, 건국전쟁, 임영웅 I'm Here to the Stadium 총 8편입니다. 그중 국내 영화 6편, 해외 영화 2편으로 국내 영화의 강세는 기업에서 예측한 결과는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개봉한 작품을 제외한 국내 영화는 코미디 영화 2편, 액션 범죄 영화 2편입니다. 따라서 코미디 액션 영화는 영화의 특성상 관객의 선호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흥행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영화들은 대흥행 영화들에 비해 제작비가 적은 편으로 제작비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영화관 기업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내 영화의 성행은 기업의 일명 밀어주기가 아닌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학가 박경빈입니다.
제 프로젝트 박스오피스 성공의 비밀 영화 데이터로 본 흥행 요인은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영화 산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1000개의 영화 정보를 담고 있는 캐글의 IMDb 무비스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총수익, 평점, 투표수, 장르, 제작 연도라는 5가지 변수를 선정하여 각각의 변수와 영화 수익 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적합한 4가지의 시각화 결과물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IMDb 평점과 총수익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로 각 점은 하나의 영화를 나타냅니다. 평점이 높을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어 단순하지 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의 개수가 적어 해당 영화들의 특성이 데이터 해석에서 제한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영화는 평균 추세에서 벗어나 낮은 평점에도 큰 흥행을 기록했으며 이는 유명 배우의 참여나 대규모 홍보 전략 등의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투표수와 총 수익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입니다. 투표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투표수와 수익 간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아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적은 투표수를 기록했으며 대규모 투표를 받은 영화는 드물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사례가 있어 외부 요인, 예컨대 개봉식이나 특정 지역의 성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음은 영화 장르별 평균 총수익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로 각 막대는 특정 장르가 평균적으로 올린 수익을 보여줍니다. 어드벤처, SF, 액션 장르는 대규모 제작비와 시각적 요소로 많은 관객을 끌어들여 높은 수익을 기록한 반면 누아르나 뮤지컬은 대중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보였습니다. 이는 상위권 장르가 상업적 성향과 관객 선호를 반영하고 하위권 장르는 예술성이나 제한된 팬층을 타겟으로 제작된 경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영화의 제작 연도별 평균 총수익 변화를 보여주는 선 그래프로 각 점은 특정 연도에 개봉한 영화들의 평균 수익을 나타냅니다. 영화 제작 연도별 평균 수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영화 산업 성장과 제작비 및 마케팅 비용 증가의 결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영화의 경제적 성공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화의 흥행은 데이터로 예측 가능한 요소를 넘어 예술성과 창의성의 조화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릉이 이용률로 살펴본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를 주제로 연구한 최서연입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은 서울에 와서 서울시 공용 자전거인 따릉이를 사용해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반포 한강공원에서 따릉이를 사용하여 여가를 보내기 좋다는 사실을 느끼고는 다른 곳에 따릉이를 사용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데이터 변수 3개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따릉이 자치구별 대여 건수, 두 번째로 자치구별 총 인구, 세 번째로 자치구별 따릉이 대여건과 인구수의 연도입니다. 방법론으로는 따릉이 이용률 지표를 정의하였습니다. 따릉이 이용률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는지를 알기 위한 지표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따릉이를 더 많이 사용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릉이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것이고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대비 따릉이 대여 건수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릉이 이용률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계산식을 통해 얻게 된 데이터셋과 그래프의 형태는 파트 4의 그래프와 그 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보라색은 2020년도, 흰색은 2021년도, 핑크색은 2022년도 수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구는 주로 한강공원 옆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등포구, 마포구는 2020년, 22년 연속 따릉이 이용률 지표 5위권 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각각 양화 한강공원 인근의 동과 망원 한강공원 인근의 동에서 따릉이 사용이 많이 집계되었습니다. 광진구, 송파구와 이외에도 강서구, 성동구 역시 유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따릉이를 타기 좋은 곳은 주로 자전거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 각종 공원 또는 하천 인근인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공원과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산책길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로는 따릉이 이용률이 높다고 무조건 자전거를 타기 좋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예로 따릉이 이용률 1위 자치구인 종로구를 볼 수 있는데요. 종로구는 자전거를 타기 열악한 환경에 속하지만 따릉이 이용률이 높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 지구에 해당한다는 종로구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업무 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로구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 종로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몰린 것이 결과의 왜곡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부 노우현입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기대 및 인식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 상황에 대해 갖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실제 경제 지표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예측한 향후 1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해당 시점까지 과거 1년간의 실제 인플레이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예측과 실제 경제 상황 사이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의 기대와 1년 후의 경제 상황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모든 분석은 피어슨 상관계수 검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데이터를 24개월 간격으로 나눈 뒤 시차를 두거나 동일 시점 데이터를 사용해 비교하였습니다. 가설은 각각의 변수들 간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설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1년 전 대비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간에는 1번 그래프대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실제 경제 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1년 후의 실제 인플레이션 및 물가 인식 간에는 2번과 3번 그래프대로 가설과 달리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차 동안 외부 변수들이 개입함으로써 경제 상황이 이전의 기대와는 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데이터들을 동일 시점에서 분석했을 때는 4번과 5번 그래프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 및 물가 인식 모두에서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미래보다 현재 경제 상황에 영향을 훨씬 더 강하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현재의 경제 동향을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밝힘으로써 경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소비자 인식과 기대를 통해 보다 예측 가능한 경제 모델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사회학과 이소정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은 성수동이 공장지대 특유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팝업 스토어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나 임대료 상승과 소상공인 이탈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변수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성수동 임대료, 성수동 방문 인구로 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엑셀로 활용하여 그래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도를 독립 변수로, 성수동 임대료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보도 자료를 문헌 연구의 방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팝업 스토어에 대한 관심도 변수는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의 검색량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임대료 변수는 팝업 스토어의 중심지인 성수동 일가의 지가 지수를 수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동 방문 인구 데이터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이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와 임대료가 상관계수 0.878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게 되며 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 P-밸류와 신뢰 구간이 유의하다고 나왔고 결정 계수와 회귀 계수를 통해서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동 지속발전구역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202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가 지수가 2023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캐릭터 디자인, 디니핑의 데이터과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영어영문학과 서현지입니다. 최근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교육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많은 학습 캐릭터들이 이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릭터들은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와 집중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학습 능력은 캐릭터에 대한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치 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 속의 티니핑 캐릭터들을 분석하여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캐릭터들의 여러 특징 중에서 저는 색상, 성별, 그리고 적극성이라는 성격을 인기 순위와 각각 비교 분석하여 선호도를 파악했습니다.
선호도를 알아내기 위해 저는 티니핑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한 2023년 인기투표 결과를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그 외의 자료는 제가 직접 영상을 시청하고 또 이미지를 분석하여서 수집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선정한 변수 외에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캐릭터는 데이터에서 배제하고 1회적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의 데이터만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어린이들은 청록색보다 적색 계열의 캐릭터를 선호하고 남성보다는 여성 캐릭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적극성의 경우에서는 차이는 미미했지만 소극적인 성격보다는 적극적인 성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붉은색의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캐치 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들의 시청 비율이 높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남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만화의 캐릭터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곡 장르에 따라 쓰이는 다이아토닉 코드 진액 분석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영어영문학과 김효은입니다. 연구 진행 배경으로는 현대 음악 산업은 고도로 발전하였고 그 속에서 음악 장르 및 분위기는 다양하며 그 음악들의 진행 구성에 따라 연출되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진행 구성을 한번 파악해보고자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변수로는 노래별 다이아토닉 진행 순서, 조성, 장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아토닉 코드 진행이란 음계에서 만들어지는 7개의 기본 코드들을 말하며 조합에 따라 다양한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방법입니다. AI를 통하여 21세기 대중적인 팝 음악 11가지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곡을 기준으로 해당 곡들의 코드와 다이아토닉 코드 진행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집된 데이터를 엑셀에 정리하였고 두 번째로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다이아토닉 코드 진행을 중심으로 먼저 자료 분석을 해보았는데 1, 5, 6 마이너, 4 진행이 4곡, 그리고 1 마이너, 6, 3, 7 진행이 3곡으로 두 가지 진행이 팝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성, 즉 장 단조별로 다이아토닉 코드 진행이 어떤지 원 그래프로 수치를 나타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장조인 메이저에서는 위에 나온 첫 번째 진행이, 단조인 마이너에서는 위에서 나온 두 번째 진행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진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장조인 메이저 키 음악에서는 1, 5, 6 마이너, 4 진행이 주를 이루고 경쾌한 팝이나 컨트리 음악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단조인 마이너 키 음악에서는 1 마이너, 6, 3, 7 진행이 주를 이루고 감성적인 발라드가 잘 어울린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서영 학생 발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이윤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활동에 있어 연예인이란 직업의 득과 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유명 연예인 장영란과 비연예인 빠니보틀의 수익성, 화제성, 연계성 이 세 가지 변수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수익성입니다. 의미 있는 액수의 수익은 조회수보단 광고에서 나옵니다. 장영란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빠니보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지만 광고 수는 거의 2배에 다다릅니다.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확인된 공공성의 연예인을 쓰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에서는 연예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좋아요 수의 추이로 화제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기 좋아요 수에서는 유명세가 있는 장영란이 유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니보틀의 화제성이 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초기 화제성은 연예인이 강하지만 지속성에서는 신선한 매력의 비연예인이 더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V 방송과의 연계성을 분석해봤습니다. 유튜브 시작 후 장영란은 1개, 빠니보틀은 15개의 예능에 추가적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연예인은 새로운 도전이나 영역 확장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는 반면 연예인은 TV 출연 기회 부족으로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유튜브를 하기에 연계성에선 비연예인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연예인이 주체적으로 시작하거나 외부 제작진이 특정 연예인을 섭외한 경우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당장의 수익성이나 화제성에는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아이템을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적인 특별 아이템 없이 롱런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시간적 한계로 인해 좀 더 많은 연습을 분석하지 못하고 20여 개의 영상만 분석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고민하는 제작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떻게 소비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영화영문학과 이민주입니다. 발표에 앞서 주제가 혹시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직간접적인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상처가 될까 깊이 염려하며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죽음을 가벼이 소비한다는 문제의식을 느껴 애도 행위에 대한 의심과 죽음의 내면적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진행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왜 참사로 정의되는가, 언론은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보도하는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 세 질문을 선정했고 각각 이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재난의 사망자 수 데이터,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보도 언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 관한 리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피해 규모와 어린 연령층의 죽음이라는 서사성이 결합하여 사회적 트라우마를 형성했다는 점이 이태원 참사와 동일하다고 판단해 비교군으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면 참사라는 용어의 사용은 피해 규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사고의 비극성과 불행을 강조하는 어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그래프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주관적 표현이 대중이 사건을 임의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록 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반응에서 나는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대중은 이태원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결합하여 다음의 국가적 재난을 애도의 심리보다는 주관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뷰와 평점으로 보는 2014년 흥행영화의 성공 법칙을 발표할 조지연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OTT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영화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리뷰와 평점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졌고, 저는 2014년 박스오피스 상위 10개 영화를 분석해 흥행의 공통 요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영화 플랫폼과 코비스 데이터를 이용해 영화 리뷰, 평점, 그리고 관객 수를 수집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주요 키워드를 시각화한 후 관객 수와 리뷰 길이, 관객 수와 평점 간의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공한 흥행영화는 6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1. 감정적인 연결. 파묘의 공포감이나 원카의 희망찬 분위기 등처럼 관객의 감정을 건드리는 스토리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2. 몰입감 있는 비주얼. 둔과 에이리언처럼 특수 상영관 효과를 극대화한 영화가 흥행에 유리했습니다. 3. 배우의 매력. 조정석, 티모시 샬라메 등 배우의 이름만으로도 관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4. 대중성과 독창성의 균형.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 영화만의 개성이 더해진 작품이 좋다는 리뷰들이 돋보였습니다. 5. 시리즈와 세계관. 범죄도시 4, 베테랑2, 인사이드 아웃2처럼 시리즈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6. 감정과 메시지의 조화. 명확한 교훈과 강렬한 감정선을 모두 갖춘 영화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관객 수와 리뷰 길이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관객 수와 평점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관객 수가 많을수록 영화가 논란이나 강한 화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커지고, 이에 대한 의견 표출 욕구가 증가한다는 것과 관객 수가 많아지면 영화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대중에게 노출되고, 이에 따라 기대와 만족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아주 이 사실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연구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관객의 취향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썬을 활용한 소설 해리포터의 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오윤주라고 합니다. 댓글 동향 분석 등이 활용되며 기존 연구가 많이 존재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한 이 감성 분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분위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직접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분석한 데이터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텍스트이고요. 이 시리즈는 주인공이 성장함에 따라서 분위기가 어두워진다는 특성을 지녀서 그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1권, 4권, 그리고 7권의 텍스트를 선택했습니다. 분석 도구로는 파이썬의 베이더 패키지를 활용했습니다. 우선 1권, 4권, 7권의 텍스트 데이터를 챕터별로 분리하고 각 권마다 -1부터 1 사이의 챕터별 컴파운드 감성 점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각 그래프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실제 분위기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선 1권의 그래프, 보라색 그래프를 보면 비교적 단조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주인공이 겪는 모험을 동화처럼 그려낸 소설의 실제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4권의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은 감성 점수의 변화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짜릿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점, 그리고 세계관의 최고 악인이 소설의 막바지에 부활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 이것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권의 그래프를 보시면 1권과 4권에 비해서 부정적인 값에 많이 머물러 있는데, 이는 선악이 충돌하는 최후의 전쟁과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그려낸 7권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챕터 단위로 감성 점수를 구한 탓에 매끄럽지 못한 분석 결과가 나온다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독자가 느끼는 분위기의 흐름을 컴퓨터가 대체로 잘 분석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어불문학과 손동빈입니다. 저는 2025년 정기전에서 고려대학교 야구부가 올해에 이어 2연승을 거두기 위해 어떤 통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고려대학교 야구부는 정기전에서 8년 만에 승리를 거뒀고 이제는 연승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현장의 코칭 스태프들 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 고려대학교 하구 여러분들 혹은 고려대학교 야구부의 팬분들에게도 다음 정기 고연전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것이며 이는 여러 문화적 산물을 낳을 수 있으리라 믿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택한 연구 방법은 지난 10년간의 정기전 야구 경기의 KUTV 중계 영상과 관련 기사들을 통해 선수들의 투구 및 타격 내용을 수집해 통계화하고 그 속에서 승패와의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주요 변수로 2024년 정기전 양교의 이닝당 스트라이크 비율, 그리고 지난 10년간 양교의 안타 및 사사고 출루 횟수를 합한 수, 그리고 고려대 야구부의 승패 여부를 선정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하단의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 보았습니다. 승리를 거둔 올해 정기 고연전에서 고려대학교 야구부는 연세대학교 야구부보다 2회, 6회, 7회를 제외한 모든 이닝에서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려대의 선발투수 정원진 선수는 무사사고 완봉승 경기를 완성했고 단발성 안타만 3차례 때려낸 연세대는 고려대에 처참 입회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에서 색이 붉은 부분은 고려대가 승리한 해, 푸른 부분은 고려대가 패배한 해입니다. 경기 막판 갑작스럽게 박빙의 승부가 형성된 지난해 정기전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 많은 출루를 이뤄낸 팀이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야구부는 2025년 정기 고연전 연승을 위해서 고래 비율을 낮추는 공격적인 투구 디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와 같이 상대보다 더 생산적인 출루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상대의 출루 확률을 억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문학과 천예서입니다. 제가 탐구한 주제는 한국, 미국, 중국의 뉴스 데이터 빈출어 비교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각국의 주요 관심사 및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제1 목표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언어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제2 목표였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집된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네이버 뉴스 API, 뉴욕타임스 API, 바이두 뉴스 API를 활용하여 기사를 수집하였고 불용어 제거와 텍스트 정교화를 통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잠처리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빈출어를 추출하여 결과 1인 워드클라우드와 결과 2인 파이차트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워드클라우드는 빈출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고 파이차트는 경제, 정치, 사회, 기타로 빈출어를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한국 뉴스는 경제 관련 단어가 35%로 부동산 관련 이슈가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정치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뉴스에서도 정치가 절반을 웃도는 비율을 차지하며 1대1로 하나의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 정책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분석 결과입니다. 언어는 크게 교차어, 고리어, 굴절어의 3가지 유형을 가지는데 각각의 다른 언어적 특징에 따라 다른 전처리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영어는 단어 그 자체의 시제와 같은 문법적인 특징이 반영된 고리어로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단어와 조사와의 면밀한 조합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교차어로 문맥을 파악해야만 하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이 복잡합니다. 중국어는 단어의 나열 순서에서 의미가 형성되는 고리어로 단어 경계 파악이 주요 관제였습니다.
따라서 각 언어는 언어적 구조에 따라 상이한 기술적 접근을 요구하였습니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 구현으로 확대해 생각해 본다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순서로 구현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인국, 중국의 뉴스 데이터를 비교하여 각국의 주요 이슈와 언어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해보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단모음의 음향적 차이가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주문과 강지훈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 특히 모음 학습은 언어 습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음 발음의 정확도는 학습자의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음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사용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발음 특징이 한국어 발음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연구에서는 양 언어 간 공통적으로 유사한 단모음의 공명 주파수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인된 사전에서 모범 단모음 음성 파일을 추출하고 성별에 따른 다양한 샘플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프라트를 활용해 각 단모음의 제1 공명 주파수와 제2 공명 주파수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단모음의 음향적 특징을 수치화하고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단모음별 및 성별별 공명 주파수 값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명 주파수 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세밀한 차이를 규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단모음의 음향적 차이는 언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홈먼트 차이를 통해 발음 시의 혀의 위치, 개구도 등의 좋은 기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가 발음 오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어 발음 학습 시 제1 언어의 발음 습관에서 벗어나 좋은 기관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발음은 다른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언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어중문학과 이사학번 김혜인입니다. AI 기술의 중국 고전 문헌의 번역 및 분석에 관한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중문학 전공자로서 중국 고전과 번역에 대해 그리고 현대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AI 기술은 중국 고전 문헌 번역과 분석에 효율성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번역 방식의 시간 소모와 데이터 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중국 고전 문헌은 철학, 문학, 역사 등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AI 기반 번역은 학문적,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논어, 도덕경 등 500만 단어 이상의 고전 문헌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분류 점수와 문화적 맥락 보존 점수를 통해 번역 품질을 평가했습니다. AI 모델은 다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었으며 문헌학자와 번역 전문가가 번역의 문화적 의미 보존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분석 결과 최신 AI 모델은 모델의 번역 정확성과 문화 보존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델 D, No Language Left Behind 모델은 분류 점수 0.85, 문화적 맥락 보존 점수 0.90으로 가장 뛰어났으며 이는 번역의 정확성과 의미 보존 균형의 중요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로 AI 번역 기술이 단순히 언어를 변환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정 문헌의 문화적 특성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번역 시스템과 인간 번역자와의 협력 가능한 지능형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서문학과 김범주입니다. 저는 소비자 리뷰스와 판매량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위해 무신사와 에이블리라는 두 개의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의 판매량, 리뷰수, 좋아요 수, 만족도를 왼쪽의 표와 같이 직접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콜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위의 세 그래프가 무신사의 시각화, 아래의 세 그래프가 에이블리의 시각화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디지털 마케팅에 기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 변수들 모두 판매량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간혹 예외들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이 확인되었고, 특히 좋아요 수가 판매량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기업은 몇 가지 실질적인 전략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후 소비자에게 리뷰 작성을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알림을 발송하여 리뷰 수를 늘리는 전략, 고객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 템플릿을 제공하여 상세한 피드백을 유도하는 전략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리뷰 수나 좋아요 수가 증가해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량이 증가해서 리뷰 수나 좋아요 수가 증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에서 두 쇼핑몰의 상관관계의 명확도가 달랐다는 점에서 쇼핑몰의 특성 차이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가격, 제품 특성, 마케팅 활동 등 다른 변수들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구 선수의 홈런 요인 및 홈런 영향력 분석, KBO 2024 시즌을 중심으로 란 주제에 발표할 서서문학과 심의원입니다. 먼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평소에 야구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홈런이 야구에서 공격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투수와 타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핵심 지표로 평가되지만, 이 홈런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적은 것 같아 제가 이 조건과 그리고 홈런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싶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크게 선수의 개인별 신체 데이터, 그리고 구장의 크기인 환경 데이터, 그리고 홈런 직후 이후 승리 확률 및 승패 유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먼저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엑셀화 시킨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시각화시켜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선수의 신체 데이터를 산점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각 구장에서 발생한 홈런의 개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결론은 먼저 홈런 타자의 키와 몸무게를 나타낸 산점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주로 85kg와 95kg 사이에 많은 선수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키는 182cm 이상인 선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이 몸무게와 키를 가진 선수들이 주로 홈런 타자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구장에서 발생한 홈런들의 개수인데, 구장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홈런 타자들이 넓은 구장에서도 더 많은 홈런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구장의 크기는 홈런 타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홈런 영향력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동인 교통카드 친환경 교통 인프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서문학과 한혜원입니다. 기후동인 교통카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교통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선 저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실제로 어떤 교통수단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효과적인지 여러 운송수단을 직접 단거리와 장거리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통수단 종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단거리 모두 철도 및 지하철 그리고 버스가 배출량이 적은 편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대중교통임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 실제로 삶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동인 교통카드가 시민들의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 특히 대중교통 이용 빈도 변화 정도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용차 상시 이용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대중교통 이용 빈도수 20회 이상에 도달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선택에 경제적 유인책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즉, 이 정책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과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했다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기후동인 카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잠정적 결론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성을 추가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학과 김지우입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한국 근대신문의 정치주체 표현 언급량과 정치인식 성장의 연관관계 분석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과가문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근대적 정치 심성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저의 연구 목적입니다. 해방 이후에 미국에 의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대중 수준에서 근대 정치 심성이 내면화된 계기를 파악하고자 저는 정치주체 표현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서 백성, 신민, 인민, 민족, 국민 등의 표현을 다루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 근대 신문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각 근대 신문별, 시대별 정치주체 표현 출연 빈도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같은 경우는 근대신문 등장 초창기에 국가기관인 방문국에서 발간된 신문이기 때문에 백성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독립신문의 경우에는 백성보다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인민이 더 자주 등장했는데 이것은 국민 통치를 지향한 독립협회의 경향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었습니다. 흥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의 분석을 통해서 민간신문은 인민이라는 표현을 가장 선호하고 점차 국민의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관민공동회의 개최,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시작과 같은 역사적 이벤트와 더불어서 주권을 가진 정치 주체로서의 인민, 그리고 국민의 언급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대신문에서의 단어 선택 변화 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세의 주권 강탈에 대항하는 계몽 및 이권수호 운동 과정, 즉 대중운동을 통해서 근대 정치 인식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형 언론과 개인 이슈 인플루언서가 다루는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배경으로서는 현재 대중들에게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과 그러한 영상 매체들을 통해 소식을 접하는 현상이 굉장히 익숙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기성 언론사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영상 플랫폼, 특히 유튜브 같은 곳들의 채널을 개설하고 그곳에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언론사와 개인 유튜버들의 영상 내용을 보면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음에도 다른 단어를 쓰거나 핵심을 다른 곳에 두는 등 차이가 존재하며, 이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들이 그에 따라 느끼는 정보의 신뢰성과 그에 대한 관심도, 반응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파악해보고자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 가설로 첫 번째, 대형 언론사보다 개인 이슈 유튜버의 영상이 더 높은 참여도와 반응을 이끌 것이다. 두 번째, 대형 언론사보다 개인 이슈 유튜버의 영상에서 대중들이 더 격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세 번째, 채널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관심은 대형 언론사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 세 개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본 데이터는 10월 27일 기준으로 국내 대형 언론사의 채널 3개와 이슈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이슈 유튜브 채널 2개의 구독자 수, 최근 게시된 영상 3개의 조회수, 좋아요 수와 댓글 수의 합계를 차례대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또한 밑에 워드클라우드는 본 데이터로서 최근 발생한 연예인의 도박과 관련된 특정 이슈를 다룬 영상 댓글의 워드클라우드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채널 자체의 신뢰도와 그 채널 자체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구독자 수는 대형 언론이 높았으나 영상 시청자인 대중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정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댓글과 좋아요 수의 경우 개인 유튜브의 영상이 훨씬 더 높았고, 그 상호 과정 작용이 부정적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시대 경영학의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영어 영문학과 이민희입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경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의 경우에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져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다양한 학문 중 경영학에서 인문학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세계 경제 포럼의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인문학 교육 여부에 따른 리더십 점수 분포를 파이썬을 이용해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이는 가장 첫 번째 자료입니다. 위 자료에서 인문학 교육을 받은 리더의 리더십 점수가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인문학에서 영문학으로 구체화하여 영문학 텍스트에서 경영학적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영문학 작품 3개, Hard Times, Player Piano, 그리고 Death of a Salesman에서 인간 소외의 카테고리 3가지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찾고 그 빈도를 그래프화하였으며,
두 가지 작품, 더 그레이트 개츠비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더해 5개의 작품의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구글 콜앱을 이용하여 인간소의 테마의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문학 작품에서 산업화의 인간 소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는 임무를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문학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만을 활용해서는 비유적 표현을 제외한 직접적인 표현만을 연구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인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시대적 배경과 인간 소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현 시대에 적용하여 인간적 가치 회복이라는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학과 이사학번 준아연입니다. 저는 서울의 자치구별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최근 이제 영상 매체에서 잔혹한 범죄의 보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대중들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함께 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을 규명하고 그를 통해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범죄 예방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위해서 5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범죄 발생 수, 그리고 인구수와 거주 외국인 수, 고령자 인구수, CCTV 설치 수와 유동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문화 및 서비스업, 숙박과 음식점업 지역별 소비액을 변수로 설정했고, 마지막으로 지역군의 총소득을 변수로 설정해서 그를 엑셀로 데이터화했습니다. 또한 그 엑셀로 정리한 데이터를 파이썬을 통한 시각화로 파악하기 쉽도록 했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 그래프의 전체적인 추이에 집중함과 동시에 인구수와 범죄 발생수의 불일치가 드러나는 종로구, 중구와 송파구, 강동구의 데이터 분석에 주목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CCTV 개수와 강력 범죄 발생률의 상관관계가 드러났고, 유동 인구수와 강력 범죄 발생률의 상관관계 가설이 증명되었으며, 제가 설정한 가설과는 반대의 양상이었지만, 지역 내 총소득과 강력 범죄 발생률의 상관관계도 증명되었습니다. 본 연구가 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다각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긴 했지만 현재 접근 방식이 범죄 예방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